2023년 연말에 동방한 혼례 대첩 속 한국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네요. 사실 그렇게 기대한 드라마는 아니었는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한국 전통 건축을 많이 생각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마 여태껏 나온 한국 영화나 드라마 통틀어서 이 드라마 속 한국 전통 건축 공간이 가장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한국 전통 건축 공간을 그대로 드라마 배경만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카메라 위치라든지 공간을 이동하는 배우 동선 모두 제일 높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그래서 이렇게 또 드라마를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혼례 대첩을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세상을 같이 살펴볼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혼례 대첩에서는 여러 한국 전통 건축이 나오지만 아무래도 주인공인 정순덕의 집인 좌상가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순덕이 집인 좌상댁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고관대작 양반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조선시대 좌상댁과 같은 높은 고관대작 양반가들은 대문부터가 남다릅니다. 바로 소설대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소설대문이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높은 관직의 양반이 출퇴근할 때는 걸어서 다니지는 않거든요. 좌상 정도 되는 관리는 가마를 타거나 말을 타고 출퇴근하거든요. 그러니 문이 낮으면 밖에서 내려 걸어 들어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것이 양반가의 위세를 보여주는 장치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조선 후기의 성교장 같은 큰 양반집은 필수적으로 소설대문을 두게 됩니다. 소설대문 주변에는 이렇게 행랑채가 보통 있습니다. 여기는 거주 노비들의 숙소로 보통 사용되지요. 옛날 말 중에 행랑마품이란 말이 있습니다. 즉 행랑채에 사는 나이든 남자 노비를 보통 그렇게 불렀죠. 그리고 아주 큰 양반가는 행랑차에 말을 맬 수 있는 마구간을 행랑채에 두기도 하지요. 이 영경당처럼요. 보통의 양반집은 정해창 고택처럼 소설대문을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사랑마당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혼례 대첩의 좌상가는 행랑채 앞에 행랑마당이 있어서 앞마당이랑 사랑마당을 연결하는 중간마당 역할을 하더라고요. 역시 창덕궁 내에 있는 영경당처럼요. 도대체 좌상가의 위세가 얼마나 드세길래 궁궐에 있는 임금의 처소인 영경당처럼 행랑마당까지 있는 것일까요? 여기는 자세히 보시면 안채와 앞마당이 이어지는 중문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이는 곳이 사랑채와 사랑마당을 잇는 중문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좌상가의 사랑채입니다. 솔직히 아까 전 행랑마당 옆에 있는 것으로 공간이 설정되어 있지만요. 실제로 이 행랑마당이 어디 고택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랑채하고는 상관없는 집입니다. 확실한 것은 이 사랑채는 정해창 고택의 사랑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랑마당은 절대 정해창 고택의 것은 아니고요. 그 정도로 정해창 고택이 크지는 않습니다. 혼례 대첩 내에 나오는 사랑채 내부입니다. 정말 근사하죠? 정해창 고택 사랑채를 외부로 쓰다 보니 여기 분화문도 이렇게 새살문을 썼네요. 신경 많이 썼군요. 드라마 미술팀이. 하지만 바닥 전체를 이렇게 우물마루로만 사랑채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물마루입니다. 이 우물마루 방식은 중국도 일본에도 없는 한국만 있는 마루 구성 방식입니다. 정말 튼튼해서 2층 바닥으로도 그냥 쓸 수 있을 정도이죠. 하지만 사랑채 전체를 우물마루로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채에는 좌상이 잠을 자는 침방도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는 온돌이잖아요. 우물마루만 바닥이면 겨울 못 지냅니다. 저렇게 마루의 일부를 한 단 높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걸 보통 루마루라고 하죠. 가장 표준적인 사랑채의 모습은 남산 한옥마을을 가보시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사랑대청 마루보다 한 단 정도 높은 루마루가 있고 그 반대편에는 침방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혼례 대첩을 자세히 살펴보니 저쪽에 또 다른 방문이 보이기는 하네요. 저기가 침방일까요? 그런데 드라마상 좌상의 침방은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홀레 대첩의 사랑채에는 또 사랑 별채도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식객들에게 이렇게 끼니마다 식사를 대접하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홀레 대첩의 자산가는 얼마나 큰 집일까요? 그런데 조선시대는 왕족이 아니면 99칸 이상의 집을 지을 수 없지 않았나요? 최근까지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말쯤 발견된 북촌 양반가들의 평면인 강가도를 보니 크게는 250칸 규모의 강가도들이 수두룩하게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임금의 위세를 넘어서는 사대부들이 북촌에는 득실득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실을 반영했는지 홀레 대첩에서는 다른 사랑 별채가 또 나옵니다. 드라마상에는 원래 신혼방들로 나오는 공간인데요. 물론 아까 전 사랑 별채와 이 사랑 별채는 별개의 양반가인 것 같긴 합니다. 원래는 신혼방은 안채방을 쓰는데요. 드라마를 보니 여기 외국 남자들이 마음대로 들락날락 거리는 거 보니 사랑 별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안채로 가볼까요? 아까 전 행랑마당에서 안채마당으로 들어오는 중문이 이 문 같습니다. 여기가 바로 홀레 대첩의 비서실세 정경 부인의 안채입니다. 앞마당이 엄청 넓어 보이죠? 앞마당이 넓은 것은 그만큼 앞마당의 쓰임새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홀레식이 열리기도 하고요. 또 당시 권세가의 제사는 엄청난 규모이거든요. 제사 때도 온갖 친척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앞마당은 그 인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넓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 전통가옥의 앞마당은 나무 하나도 심지 않고 그냥 텅 비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권세가인 병판가에는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연못과 다리까지 있습니다. 이 병판가는 문경세제에 있는 왕건 세트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병판가는 조선시대 건물이 아니라 고려시대 때 건물을 상상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때 고려 귀족들의 집은 이렇게 앞마당도 꾸며 놓을 것이라고 추정한 것이죠. 즉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홀레 대첩과는 맞지 않는 세트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상댁 안채는 정말 조선시대 때 안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청 마루만 보아도 알 수 있죠. 안대청 마루는 이 집의 주인이 바로 정경 부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 있으면 이 집이 자신의 것이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남자 한옥마을에도 이 자상댁의 안채와 비슷한 규모의 안채가 있습니다. 여기는 택한 마루에만 앉으셔도 그런 느낌이 드실 것입니다. 안대청 마루는 뒷마당 쪽에는 저렇게 판문을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채의 뒷마당도 정말 중요한 공간이거든요. 이건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면 병판댁은 누마루가 대청마루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정자 같은 곳에 쓰는 계자난간을 쓰고 있더군요. 안대청마루에 난간을 쓴다면 이런 평난간을 쓰겠지요. 하지만 홀레 대첩에서 저 누마루와 계자난간을 쓴 이유가 있더라고요. 바로 계자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화면 안에 또 하나의 픽처 프레임을 만들더라고요. 홀레 대첩은 이렇게 한국 건축의 디테일과 공간을 통해서 화면 속에 또 다른 픽처 프레임을 만드는 명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에 흠뻑 빠졌고요. 자, 이제 문제의 정경 부인의 안방을 봐야겠지요. 저는 저 병풍에 흠뻑 빠졌습니다. 무슨 날개 벽화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안방에 무슨 활? 저런 소품도 얼마나 정경 부인의 기상이 높은지 알 수 있게 만드는 소품입니다. 조선시대 때 양반댁 여자들도 활을 배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안방이 엄청 넓지요? 이건 좀 과장된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조선시대 때 안방은 안대청과 이렇게 들어 열개 문으로 공간을 확장하면 넓게 쓸 수 있었습니다. 대갓집은 여기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공간을 넓게 쓸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홀레 대첩의 정경 부인 방에도 이렇게 들어 열개 문으로 공간이 확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저 천장이 문제이지요. 정경 부인의 방은 전체가 연등 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등 천장은 지붕을 이루는 석가래가 그대로 아래쪽 공간으로 노출되는 천장 마무리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안방에는 저렇게 반자트를 만들어서 평평하게 만드는 천장을 씁니다. 연등 천장은 겨울에 엄청 춥거든요. 정경 부인 같은 귀한 분이 추우시면 안 되죠. 자산가는 얼마나 큰지 이 집 딸을 위해 건너체까지 따로 있더라고요. 보통은 정유차 고택의 안채처럼 이쪽 안방의 건너방 정도가 일반 양방가의 딸방인데요. 더군다나 여기 건너체에는 대청마루까지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초고층 아파트에서 복층의 펜트하우스로 위층에도 아래층과 마찬가지로 따로 거실이 있는 그런 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따라방은 어떡해요? 여기는 그래도 연등 천장이 아니라 반자트 천장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방의 칸 사이 상부에 광창이 있는데요. 바로 저것이 광창입니다. 석가래 도리와 창 사이를 벽으로 막지 않고 저렇게 살창을 넣는 것을 말하는데요. 홀레 대첩에서는 순덕이 방에도 이렇게 칸 사이의 상부에 광창을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한옥의 구조상 좀 억지입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한옥 공간을 현대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저쪽에도 외부에 저렇게 상부에 광창을 쓰고 있네요. 저것 역시 한옥의 구조상 좀 불합리합니다. 더군다나 그런 광창이 저기 아래에도 있네요. 이건 좀... 그런데 나중에 나오는 건너체 딸방에는 갑자기 광창이 없어지네요. OBT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건 딸의 방이 아닌 걸까요? 자, 이제 자산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순덕의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보통 별채 또는 별당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여기는 마당에 이렇게 큰 연못도 있고 나무도 크네요. 그런데 원래 우리 한옥은 마당에 나무를 심지 않고 그냥 비워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은창 고택의 사랑마당도 앞은 텅 비워놓고 이렇게 여기 모서리만 정원을 꾸며 놓았거든요. 마당을 그대로 정원으로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외암리의 건재고택이요. 여기는 2번이나 갔었는데 그때는 필름 사진으로 찍어서 지금은 가지고 있지 못하네요. 건재고택의 경우는 일본 강점기 시대 때 일본 정통 건축처럼 마당을 정원으로 가꾼 것 같네요. 여기는 보성 열화정이라고 하는 건물인데 저는 여기는 못 가본 곳입니다. 여기는 한번 꼭 답사를 가봐야겠네요. 아, 조선시대 때는 며느리가 과부가 되면 이렇게 별채 혹은 별당에 가둬놓고 못 나오게 했다네요. 싫다 조선시대. 그런데 250여 칸이 넘는 사대부 집에서는 또 별채가 작은 규모가 아니더라고요. 이 강가도를 보면 이 정도의 별채 마당의 경우는 작은 운동장 크기는 충분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여기에는 연못도 있네요. 그렇게 넓기 때문에 홀레 대첩에서 청상 과부인 숭덕이 저렇게 별채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몰래 종묘도 다닐 수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원래 별채에는 누마루 대신 무조건 부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가두어 놓은 며느리가 밥은 해 먹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부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별채에 누마루가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건물은 정자라고 하더라고요. 정자면 누마루와 이런 연못을 가져도 되지요. 여기는 정유책 고택의 사랑채 누마루 공간입니다. 여기도 일부는 판문으로 만들어 놓았죠. 홀레 대첩의 별채 누마루에서도 그런 판문이 보이네요. 다만 저렇게 판문에 열린 공간에 저런 가구를 놓지는 않았겠지요. 이건 드라마적인 상상입니다만 좋았습니다. 그리고 누마루의 반대쪽은 저렇게 택한 마루가 있네요. 그러고 보니 판문도 그쪽에 있는 것 같군요. 이 장면도 누마루의 공간적인 특성을 잘 발휘해서 미장센 한 컷을 건졌네요. 순덕의 방에서 제일 이상했던 것은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방입구가 있고 이렇게 공간이 꺾여서 이쪽에 순덕의 본 침방이 있더군요. 그런데 이렇게 한옥의 내부 공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옥 동면을 좀 그려봐서 아는데요. 이러면 한옥이 지붕이 용마루가 꼬여서요, 지붕이 엄청 복잡하게 되거든요. 아니면 별채의 크기가 적어도 궁궐의 왕의 침전인 강령전이나 중전의 침전인 교태전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지 가능합니다. 외부를 보면 그 정도 크기는 아니던데요.
더욱이 순덕의 방은 옆에 저렇게 테카마루 공간이 또 내부에 더해져 있습니다. 제가 사실 홀레 대첩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이 저 테카마루 공간이 내부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테카마루는 방을 한 칸, 즉 2.3m로 하면 방이 좁으니까 방을 넓히기 위해서 기둥을 한 칸 반, 3.6m로 늘리면서 기둥을 옮기면서 반 칸이 생길 때 그곳을 저렇게 외부 마루로 남기는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홀레 대첩에서는 테카마루가 이렇게 내부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정통 건축과 가장 다른 모습은 그 테카마루의 바닥이 온돌 바닥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한옥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온돌 바닥과 마루 바닥의 같은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테카마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건 좀 억측이긴 한데 이렇게 테카마루 바닥을 높이는 것은 일본 전통 가옥의 도코노마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도코노마하고는 전혀 다르게 홀레 대첩에서는 이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벤치처럼 여기에 걸터 앉아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마룻바닥에 누워서 19금 쏘설리는 공간이 되기도 하지요. 도코노마는 보통 그 공간에 그림을 걸어 놓거나 분재나 칼을 전시하는 공간을 일본은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테카마루와 온돌 공간 사이에 들어 열개문이 있는 것을 보면 원래 이 공간이 외부의 테카마루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아파트 발코니 확장하는 것처럼 외부 테카를 막은 것일까요? 남산 한옥마을에는 테카마루를 내부 공간을 확장하는 경우는 없지만 외부 덧마루를 확장하는 경우는 있네요. 그런데 테카를 확장할 것이면 그냥 바닥을 마루 대신 다 온돌로 쓰면 될 것인데, 그래도 이렇게 순덕의 휴식 공간으로 쓴다면 용서해 줘야죠. 그리고 여기 내부 공간에 쓰이는 저런 식의 문 디자인도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저 문양들은 홀레 대첩 미술팀의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렇게 구석에 놓인 조명도 예전에는 없었고요. 테카마루를 내부 공간으로 사용한 예가 홀레 대첩에서는 또 나옵니다. 바로 병판가의 안방입니다. 여기는 한쪽이 아니라 양쪽에 이렇게 테카마루가 있네요. 아참, 순덕의 방에는 병풍 뒤에 이렇게 뒷문 공간이 있어서 은밀히 그녀가 들락날락 갈 수 있었죠. 한옥에서 이렇게 은밀하게 나갈 수 있는 문이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저렇게 벽장을 위해서 확장한 공간 아래로 몰래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몰래 종매를 나서는 청산과부 순덕을 위해서 그녀의 별채 마당은 언제나 사람이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낮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또 이 담들의 특징은 담의 경사에 따라서 계단 모양으로 꺾이지요. 이렇게 경사에 따라서 계단이 각지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통 담의 특징입니다. 반면 중국의 경우는 경사를 따라서 그대로 담을 경사지게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순덕의 별채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홀레 대첩에서 가장 말이 안 되는 것이 바로 집안 안에 누각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청암정처럼 한옥 내에 이렇게 누각을 세워놓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누각은 정말로 휴식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청암정 앞에는 충재라는 작은 상가집이 하나 있어서 여기서 공부나 잠을 잘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할 때 이 누각을 보면 방해된다고 대청마루가 반대편을 향하고 있네요. 그런데 홀레 대첩에서는 여기서 경운제 대감 신정우가 순덕의 아들에게 가해를 하는 공간으로 이 누각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광이 좋은 누각에서는 공부가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좋은 구경하라고 이렇게 문 활짝 열어놓고요. 그런데 홀레 대첩에서는 이렇게 기둥 등을 사용해서 각 칸의 배우를 한 명씩 넣어서 미장센을 구성하는 장면을 많이 시도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 이 안쪽의 천장이 수평의 석가래 같은 것이 지나고 평평하게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반자틀로 마감을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도 있나? 어쨌든 공부하는 공간은 이렇게 낮은 담으로 둘러싸서 앉아서 공부할 때는 외부 풍경을 못 보게 만듭니다. 조선시대의 학구열은 지금 못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한눈 팔지 못하게 하지요.
좌상가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부엌입니다. 이 정도로 큰 부엌이 일반 양반가에서 나오는 경우를 처음 보았습니다. 더욱이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굴뚝을 설치해 아궁이 연기 나오는 것까지 살렸네요. 제가 본 가장 큰 한옥 부엌은 용인 MBC 드라미아에 있는 세트로 복원된 궁궐 부엌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궁이와 굴뚝까지는 재현하지 않았네요. 그 많은 식구들과 식객들을 먹이려면 이 정도 규모의 부엌이 필요하죠. 이것은 좌상가의 권력이 왕 못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드라마상의 중요한 설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몰래 종매 다니고 이 엄청난 식사까지 다 준비해야 하는 순덕의 하루는 정말 쉴 틈이 없겠네요. 그래도 부엌에서 몰래 쉴 수 있는 짜투리 공간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그 밖에도 여기 식구가 많으니 곳곳에 일할 수 있는 마당들이 천지에 널려 있네요. 이렇게 빨래를 말리는 뒷마당도 있고요. 또 이 많은 식구들을 위한 장독대도 무슨 된장회사 장독대처럼 어마무시하게 크네요. 여기까지가 순덕의 좌상가를 비롯한 일반적인 고관대적 양반가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공간인 심정우의 솔로 독재인 경운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촬영지는 안동에 있는 군자마을이라고 하는 일종의 민속촌이더군요. 여기도 못 가보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정말 근사하게 지어놓기는 했네요. 특히 저 계단을 통해서 경운제로 들어가는 진입 공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북촌을 생각하면 저런 집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정작 드라마의 많은 장면은 이곳이 아니라 실내 세트장을 만들어서 촬영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기본적인 세트장 디자인은 안동에 있는 충효당을 모티브로 삼은 것 같습니다. 이 계단 난간을 보면요, 경운제 외부 공간 촬영지도 이 충효당을 본따서 만든 것 같아 보입니다. 드라마 세트인 경운제는 기본적으로 들어 열개문으로 대청에서부터 침방, 서재까지 전체를 오픈해 놓은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바로 이렇게요. 그렇지만 진짜 한옥은 좌상가 정경부의 안방과는 다르게 마루는 연등천장, 방은 반자틀 천장을 씁니다. 그래서 경운제는 그런 원칙을 지킵니다. 다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바로 저 선자석가래입니다. 저 공간에는 절대 선자석가래를 쓰지 못하거든요. 선자석가래는 한일중 전통 건축 중에서 한국이 제일 잘 쓰는 지붕 가구 구조입니다. 이 석가래는 이런 모서리나 회첨에 쓰거든요. 그런데 경운제의 그 천장에 선자석가래를 쓰게 되면 역시 지붕의 용마루들이 개판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순덕의 짝이 아니랄까봐 정호의 경운제도 칸과 칸 사이 상부에 광창을 쓰고 있네요. 그리고 경운제의 오픈 스페이스는 클라이막스에 아주 잘 써먹습니다. 바로 정우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밥 짓다가 그대로 달려온 순덕이 애타게 정우를 찾네요. 그런데 이 넓은 경운제에서 정우를 찾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경운제는 정우가 평소에 글도 읽고 사군자도 그리는 서재만도 이렇게 넓고요. 부럽다 심정우. 조선시대 때 부마의 삶은 화려하네요. 그리고 찐방에는 침대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넓은 집을 혼자서 8년 동안 썼다고 하니 좀 안쓰럽긴 하네요. 역시 이 정도의 집이니 여기도 멋진 누마루가 있네요. 여기에도 충효당처럼 계자 난간을 쓰고 있네요. 하지만 이 장면의 누마루에는 계자 난간이 보이지 않네요. 안동 군자마을의 촬영지 건물에도 계자 난간이 있던데 여기는 또 다른 곳인가 봅니다. 정말 이 드라마 촬영 후에도 전국을 돌아다녔나 봐요. 좌상가나 경운제 같은 어마무시한 고관대적 양반댁을 살펴보았으니 남산골 보통의 양반가도 한번 살펴봐야겠지요. 여기는 남산골 맹신사댁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남산골은 조선시대 때에도 북촌과는 다르게 보통의 양반집이나 중인들의 집들이 모여 있었다고 하네요. 그 때문인지 남산에다가 이 한옥마을을 서울시가 조성했나 봐요. 그러나 지금 남산 한옥마을 한옥들은 원래 이 자리에 있던 것은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해체된 한옥들을 여기에 모아놓은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일본 강점기 시대 때는 남산타워 대신에 여기서 경성이 다 내려다 보이도록 일본 신사를 세워 놓았더라고요. 반대로 경성 어디에서도 이 남산 위의 신사가 올려다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성 크리처 마지막에 괴물이 일본인들과 싸우는 곳을 바로 이 남산 신사 앞으로 잡았습니다. 그런 거 보면 경성 크리처의 시대적 설정도 정말 의미가 있었는데요. 이 맹진사댁은 전형적인 조선시대 한옥의 형식 미음자형 한옥입니다. 보시면 그냥 미음자로 보이시죠? 보통 이 정도 규모의 양반집은 사랑채가 정문과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채에는 행랑채도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저기 정문으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저기가 아까 전 정문이고요. 이 옆에 있는 방이 하인이 머무는 행랑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사랑방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저기가 아무래도 사랑방 같은데요. 안채에서 가장 멀리 있는 게 사랑채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기는 맹지사댁 딸들의 방이 있는 건너채일 가능성이 있네요. 조선시대는 될 수 있는 대로 남성과 여성의 공간을 분리하려고 했거든요. 대부분 안방은 부엌과 붙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조선시대 때 부엌이야말로 여성의 의무였으니까요. 그 가장 큰 의무를 진 사람이 안주인이 부엌이 안방에 붙어 있어야지요. 그래도 나름 이 맹지사댁의 대청은 운치가 있더라고요. 다른 대청들은 앞뒤로 두 면이 열려 있는데 이 대청은 3면이 다 열려 있더라고요. 여기도 대청마루 뒤쪽은 판문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게 정석이지요. 판문이요? 그냥 한국어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때기로 만든 문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대청마루가 한쪽에 치우쳐져 있으니 대청마루에서 보는 뷰가 썩 개방감이 느껴지진 않네요. 더군다나 바로 앞에 건너채까지 있으니까요. 여기서 안방은 대청마루 저쪽에 있습니다. 저기가 안방 입구이고요. 원래 한옥은 문이 방풍이 안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방문을 작게 만듭니다. 실내 세트도 외부 맹진사댁을 잘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방 입구를 저렇게 작게 만들었지요. 그런데 홀레대천 미술팀은 또 택한 마루 공간을 이렇게 실내에 더했네요. 그래도 높은 마루를 쓰지 않고 온돌로 바닥을 마무리했는데요. 그리고 저쪽이 아마 안방의 창호인 것 같은데요. 조선시대의 창과 문이 잘 구분이 안 됐을 것 같은데요. 조선시대의 한옥의 창은 이렇게 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도 창이 방풍이 안 되기 때문에 턱을 높여서 누워서 잘 때 찬바람이 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걸 머름이라고 하지요. 좀 있는 양반가는 보통 창호를 3개의 창을 만듭니다. 바깥쪽의 분합, 그 다음엔 미석이인 영창을 넣어두죠. 여기까지는 창호지를 창살에 바르고 마지막 흑창은 두꺼운 종이를 바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역시 홀레대천 미술팀은 방을 기역자로 꺾어서 맹지사댁 부인의 안쪽에 공간을 만들어 놓았네요. 그래도 저기 안쪽에 머름은 조개 벽지로 마무리한 것은 한국 건축가를 좀 찾아본 솜씨입니다. 그럼에도 가세가 기운 맹지사댁의 가구가 너무 많습니다. 조선시대 일반 양반가의 방은 크지 않거든요. 이 방은 비록 사랑방이지만 일반 양반가의 사랑방입니다. 여기는 저 같은 사람은 눕지도 못할 정도로 좁습니다. 그 말은 가구를 이렇게 넣어두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 연출입니다. 이제 건너체의 딸들 방으로 가볼까요? 이 방은 벽에 3총이 걸려져 있는 것을 보니 첫 딸인 하나의 방인 것 같습니다. 극중에서 쫓기는 순덕이 다락으로 숨을 때 이 방이 나오지요. 그때 때마침 여기에 몰래 순덕 훔쳐보려고 들어와 있었던 심정호랑 만나게 되지요. 한옥은 원래 다락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밝히죠, 심정호가요.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지적할 문제가 있네요. 원래 한옥에서 다락은 무조건 부엌 위에 생깁니다. 그것은 여기 아궁이가 땅바닥에 위치하고 있고 본체는 기단등을 세워서 그 바닥의 높이가 보통 사람의 허리춤 정도까지 올라가니까요. 그런 높이 차이로 자연스럽게 한옥의 부엌에는 이렇게 다락이 무조건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다락은 이렇게 안방의 옆에 있는 부엌의 상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홀레 대첩에서는 부엌도 없는 건너체 위에 다락이 있는 것으로 설정을 했지요. 물론 보통의 집에서도 이렇게 다락을 만들어 집 내부를 중층으로 만드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집들은 시골에 있는 양반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태껏은 기아집만 보았지요. 이제 초가집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홀레 대첩에서는 세 채의 초가집이 나옵니다. 하나는 좌상댁 딸과 연분이 이어지는 24호 광부의 시골 초가집과 순덕의 생가인 한양 초가집, 그리고 순덕이 신분을 빌리는 여주댁의 평민 초가입니다. 24호 광부는 시골 초가의 특성을 입구부터 보여줍니다. 이런 시골집 경우 돌담조차도 없는 경우가 많았죠. 반면 초가집이지만 그래도 한양에 있는 순덕의 생가는 대문까지도 기와가 아닌 초가로 만들고 돌담을 쌓아 놓았네요. 여주댁의 집도 돌담이 쌓여져 있네요. 역시 한성의 인심은 시골 인심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24호 광부의 집은 비록 초가이지만 그래도 어엿하게 대청도 있어서 그냥 지붕만 좀 돈이 없어서 기와 대신 초가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일본에도 얼핏 초가 지붕과 비슷한 게 있는데 이걸 히와다 부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초가의 볏짚 대신 노송나무 껍질을 벗겨 만든다고 합니다. 이걸 일본어의 궁궐에까지 쓰네요. 어쨌든 24호 광부의 초가는 정말 초가집만 아니면 보통의 양반가 집이랑 구조나 구성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버젓하게 대청마루랑 택한마루도 있고 비록 머름은 아닌 하인방을 사용했지만 분명히 창호를 높게 들어서 방풍의 효과를 꾀하고 있습니다. 반면 순덕의 친정은 대청마루조차 없네요. 역시 그때도 서울 땅값이 많이 비쌌나 봅니다. 그냥 탭칸마루만 있고 대신 마당에 평상을 깔아 놓아 저기를 대청마루 대신 쓰고 있네요. 홀레 대첩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여주댁의 초가도 마찬가지로 평상이 대청마루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문에 하인방 대신 문지방이 있네요. 이 집은 겨울에 찬바람에 잠을 설칠 가능성이 무지 높습니다. 이제 조선시대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임금의 처소인 궁궐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궁궐 정문 형판엔 광화문이라고 쓰여져 있네요. 이 촬영 세트는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문경세제에 있는 왕건 세트장입니다. 태조 왕건 촬영 때는 여기가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진짜 광화문과 비교했을 때 크기도 그렇고 형태도 미묘하게 틀립니다. 최근에는 여기 월대가 복원되었다고 하네요. 홀레 대첩이 진짜 제대로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광화문이면 바로 이 궁궐이 경복궁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러면 홀레 대첩의 시대적 배경은 태종과 선조 사이의 시대이겠네요. 왜냐하면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부터고 고종 때 다시 재건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건 재건할 때도 임진왜란 전 경복궁 모습하고는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고 하네요. 홀레 대첩에서는 임금이 신하들이랑 국정을 논할 때 바로 궁궐의 정전인 긍정전에서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뭐 이 드라마만 그런 것은 아니죠. 하지만 실제로 긍정전 내부에서는 촬영하지 못했을 테니 세트장이나 실내 세트장에서 촬영했겠죠. 제가 연구 프로젝트 때문에 국내에 있는 영화 촬영 세트장은 대부분 돌았거든요. 그런데 이 촬영한 세트는 또 왕건 세트장이 아니라 용인 드라미아 세트장에서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는 출연자들은 많지만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으니까 먼 문경보다는 가까운 용인 세트장으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궁궐 세트는 조선시대 궁궐 모습이 아니라 고려나 신라시대 때 궁궐의 모습을 상상해서 만들었거든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 궁궐 정전 내부의 모습도 조선시대의 모습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이런 내부 공간이라서 홀레 대첩에서 정전 내부를 찍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국 사극 영화나 드라마에서 정전에서 임금과 신하들이 국정을 논하는 장면은 그만 나왔으면 합니다. 사실 긍정전 같은 건물은 나라의 중요한 행사나 의식이 있을 때만 사용했거든요. 다른 시대는 정확히 모르니까 제쳐두고 적어도 조선시대는 확실합니다. 경복궁을 보시면 긍정전 뒤에 이렇게 사정전이 있어서 평소에 임금은 여기서 중요한 지위의 신하들만 모아서 국정을 논했습니다. 이 내부도 작지 않습니다. 도리어 정전 같은데 신하들 잔뜩 모아놓고 국정을 논하면 왕은 사대부들 쪽수에 밀려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물론 조선은 사대부의 나라이긴 하지만요. 여기는 사정전 뒤에 있는 임금의 처소인 강령전입니다. 이 건물의 특징은 지붕에 용마루가 없다는 것이죠. 왕이 청산차나 유화 독전이니까 지붕에 용마루가 있으면 기에 눌린다고 용마루를 없애는 게 정통이라고 하긴 하지만요. 역시 왕의 처소라서 일반 사대부 집이랑은 규모가 완전히 다르지요. 강련전은 크기 때문에 이렇게 택화마루를 통해서 복도 공간을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다만 이렇게 단청을 안 칠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나지 말라는 마음을 담아서 단청을 칠하기도 하거든요. 강릉전 내부는 들여다볼 수 없지만 창덕궁 희정당을 보면 여기는 확실히 복도 공간이 있네요. 그런데 희정당도 고종 후기에 지어진 건물이라 조선시대 정기의 건물 내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혼례 대첩에서는 이 왕의 침전에도 엄청 들어열개문들을 걸어 놓았네요. 그럴 수 있다고 치고요. 다만 이 왕의 침전에 가장 큰 고증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바로 왕의 침소 바닥이 온돌이라는 것이죠. 조선시대 왕의 침전은 영화 강의 왕이 된 남자에서 묘사한 대로 마루바닥이었습니다. 왕이 귀한 몸이라서 흙바닥에 온돌에 몸을 누이면 안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겨울에 난방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건 명확하게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아참, 지금 경복궁 강릉전에도 바닥이 마루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왕의 침전을 보았으니 중전의 침전을 봐야겠지요. 경복궁은 중전의 침전을 교태전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기본적으로 강릉전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대한 내부 공간이 있죠. 그런데 혼례 대첩에서 중전의 비중이 낮다 보니 교태전 내부의 묘사는 그냥 넓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들어 열개문 중독자인 혼례 대첩 미술팀은 여기서도 저렇게 분한문을 잔뜩 달아 놓았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여기도 역시 온돌방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웬만한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궁궐 내부 바닥을 다 마루바닥으로 쓰던데요. 혼례 대첩 궁궐 장면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본 것은 바로 경회루 활용 방법이었습니다. 임진왜란전 경회루는 재건축 후의 모습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화려했다고 하던데요. 기록에는 저 높은 주춧돌에 모두 승천하는 용의 문양들이 조각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그게 없어도 조선 궁궐 공간 중에서 경회루는 정말 특별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경회루를 접근하려면 이렇게 벽돌담으로 가려진 공간들을 쭉 지나가서요. 이 다리를 건너가야지 나옵니다. 지금도 아마 경회루는 예약만 하시면 들어가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동선의 묘사를 혼례 대첩에서는 잘하고 있죠.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 멋진 경회루를 두고 왜 임금은 그 아래 공간에서 경회루 연못의 경치를 즐기는 것일까요? 물론 이 아래 공간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높은 층고와 이런 높은 주춧돌들이 마치 고대 그리스 신전의 열주 공간 같은 느낌을 주어서 지금의 시점으로는 멋진 공간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경회루로 올라가시면요, 거기서 바라보는 풍경은 정말 멋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새들 때문에 그물을 쳐놓아서 조금 풍경을 망쳤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여기서 촬영을 못했나? 꼭 외부 풍경을 보지 않더라도 경회루 공간은 정말 멋진 공간입니다. 혼례 대첩 미술팀처럼 이 건물을 디자인한 도목수도 들어열개문 성애자였거든요. 이만한 공간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휴직을 취하는 임금의 소탈함이 도리어 이 혼례 대첩의 플롯과 잘 맞아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 전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런 한옥의 풍경을 담은 적이 있었나요?
경회로만큼 이 홀레 대첩에서 자주 나왔던 공간이 바로 서가이지요. 여기서는 동궁전, 즉 세자의 서가로 나옵니다. 서가의 외부 세트는 용인 MBC 드라미아에 있더라고요. 저렇게 팔각형 평면의 건물들은 보통 조선시대에서는 정자로 많이 썼죠. 창덕궁에서 일반인이 못 들어가는 공간에도 이렇게 팔각정이 서 있고요. 경복궁 내에서도 향원정이라고 해서 저런 정자가 있지요. 여기를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에서 세종의 서가로 묘사를 했는데 그 영향을 받아서 홀레 대첩에서는 팔각형 건물을 서가의 외부로 선정한 것일까요? 그런데 경복궁에는 조선시대 말기 청나라의 영향을 받은 지복제라는 서가가 세워집니다. 아마 여기에서도 영향을 받은 것이겠죠? 그래도 역시 홀레 대첩 미술감독과 미술팀을 칭찬하고 싶은 것이 이 외부 형태에 맞게 세자의 서가 내부 공간을 디자인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올라가는 내부 계단도 만들고요. 내부 공간도 이렇게 팔각형으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자의 서가치고는 책이 좀 없는 편이 아닌가 싶네요. 물론 예전에 책들이 엄청 귀하고 비싸기도 했겠지요. 홀레 대첩에서 좋은 공간 중에 실제 한국 전통 건축에서 촬영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에 적합한 모델을 가지고 세트를 지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마 가장 많이 나오는 공간이 여기 객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여기가 홀레 대첩상 객주의 입구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실제 객주 촬영 세트 입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 홀레 대첩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객주 공간은 언제부터인가 한국 사극 영화나 드라마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촬영 세트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공간을 처음 본 것은 영림부터였습니다. 여기서는 정조의 대군 시절 초소로 등장했는데 그 이후에는 정말 다양한 용도의 공간으로 여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극이나 드라마랑 다르게 이 공간을 사용한 것은 저 마당을 덮는 천막이었습니다. 정말 예쁘게 사용하지 않나요? 이건 어느 한국 전통 건축을 참조를 했을까요? 저는 이 아이디어는 한국 전통 건축에서 참조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스페인을 답사를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스페인은 이런 삼각형 천막으로 거리를 덮는 게 일반적이더라고요. 물론 요즘 전통시장에서 이런 삼각형 천막을 쓰는 경우를 본 적도 있긴 하지만요. 스페인 기업과 같이 하니 밤에 여기서 순덕과 정호가 알콩달콩하는 모습도 좀 색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여기가 사극에 많이 활용되는 것은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조선시대의 공간들을 상상의 나를 마음대로 펼쳐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당 공간들을 빼면 객주 내부 공간은 다 세트 촬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객주 공간의 주요 컨셉은 바로 중층 공간이라는 것이죠. 객주가 이를 보는 방을 보면 중층 공간이 있어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저렇게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저 사다리를 한 번도 사용 안 하네요. 객주에서 정우랑 순덕의 첫 싸움이 일어나는 책방은 얼핏 보면 중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중층은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책방의 서가 모습입니다. 책방이라고는 하는데 책도 많지 않고 책꽂이도 좀 현대의 냄새가 나지 않나요? 정확히 책방은 아니지만 조선시대 서거의 모습은 도산서원을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내부의 책꽂이를 보면 객주 책방의 책꽂이하고는 그 모습이 많이 다르죠. 이렇게까지 디자인을 해달라는 것은 예산 문제로 홀레 대첩 미술팀한테 불가능한 일이겠죠. 다시 객주의 책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기발한 공간이 하나 나오는데요. 객주의 비밀 공간으로 들어가는 숨겨진 통로입니다. 그리고 저기 위의 살창을 기억해 두세요. 그 통로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객주의 비밀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기 위쪽의 중층을 봐주세요. 저 중층을 따라서 기어서 가시면요, 저렇게 천으로 가려진 공간이 나오고요, 저 천을 몰래 젖히고 들여다보면요, 아까 전 책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기발한 생각이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여기 홀레 대첩 미술팀과 미술감독을 정말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 공간의 또 다른 재미있는 장치가 바로 저 기와를 쌓아서 저 중층 아래 공간을 벽처럼 막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원래 한옥에서 기와를 가지고 담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붕 공사를 하면 깨진 기와들이 엄청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 버리는 김에 이렇게 담장 재료로 쓰는 것이죠. 하지만 이 장면을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정말 구태의연하게 전통적인 한옥만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장면들을 보고 정신차리라고 하고 싶습니다. 원래 이 드라마를 쓴 하수진 작가의 전작인 대박 부동산도 큰 히트를 치지는 못했지만 인상 깊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공간적인 연출이 가능했던 것은 황승길, 김수진 감독과 함께 미술 감독과 스태프들이 협력한 덕분이겠죠. 그렇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홀레대첩 공간을 만든 미술 감독과 미술팀의 이름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긴 홀레대첩 콘텐츠도 끝으로 달려가네요. 이제 한양성곽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성은 한양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한양성곽은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것 같네요. 이 촬영지는 나간읍성입니다. 읍성은 원래 관청이 있고 그에 관련된 집들만 조금 있고 평소에는 많이 비어져 있는 성입니다. 그러나 혹시 전란이 일어나면 주변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들어와서 적군을 피하는 장소로 만들어 놓은 곳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빽빽하게 집들이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양성이 있는 서울에서는 저런 풍경이 안 나오니 나간읍성에서 촬영을 한 것입니다. 이제 성을 벗어나서 산으로 가볼까요? 홀레대첩에서 절 하나가 나오는데 조선시대 때 절은 모두 산에 있었죠. 홀레대첩에서 나오는 절은 서남사입니다. 이 절도 답사를 갔었는데요. 이 문은 일주문처럼 보이지만 일주문은 절 입구에 있고요. 산문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여기서부터 절까지는 꽤나 걸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가 벌써 20년이 흘렀네요. 세월이란 참. 그리고 이 산문 아래는요, 계곡과 함께 이런 옛날 돌다리가 있습니다. 이 돌다리는 정말 옛날 다리입니다. 홀레대첩에서는 이 다리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배경으로 써서 예쁜 화면을 하나 만들었네요. 이 절 장면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바로 초파일 탑돌이 장면이었습니다. 한양의 선남 선녀들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이 탑들을 도는 장면을 이렇게 연출했는데요. 그런데 여기 서남사 마당을 촬영한 사진을 찾아봤는데 여기 대웅전 마당 사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황했습니다. 다시 서남사를 답사가야 하나? 그래서 여기 절 앞에 탑이 2개 있는지 없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사실 우리나라 절 중에 탑이 대웅전 앞에 2개나 있는 경우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구글링 해보니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프레임을 사용해서 아름다운 장면 하나를 만들어 냈네요. 이런 촬영 방식은 대만 뉴웨이브 감독들이 많이 사용하던 방식이었는데요. 여기가 서남사가 맞는다면 여기 대웅전 부처님도 저렇게 돌부처이겠죠. 원래 대웅전에 저런 돌부처를 두는 경우도 많지 않은데요. 이 절은 한양성에서 가까운 사찰로 드라마상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남녀 주인공도 자주 들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나기를 만나 잠깐 비를 피하는 장소로 여기 요사체가 나옵니다. 요사체는 스님들이 머무는 숙소의 명칭입니다. 의외로 요사체는 절의 중심인 대웅전에서 멀지 않은 장소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님도 사람이니까요. 직장이 가까우면 좋죠. 그런데 홀레대첩에서 묘사되는 요사체는 일반적인 사찰의 요사체하고는 상당히 느낌이 달라서요. 원래 요사체는 저런 대청이 별로 없거든요. 스님들이 잠자는 장소이니 대청 대신 방을 더 늘리려고 하니까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네요. 여기서 의금부의 지하 감옥이 나오는데요.
여긴 정말 순수한 작가와 미술팀의 창작인 공간입니다. 한옥은 저렇게 지하 공간을 파는 경우가 정말 없습니다. 더욱이 저렇게 외부 빛이 내부로 들어오는 방법 같은 것도 없고요. 너무 극적이잖아요. 여기 빛을 사용하는 방법이요. 더욱이 여기 감옥들 배치랑 구성이 너무 현대적이더군요. 실제 조선시대 감옥은 잘 모르겠고요. 대신 용이 MBC 드라미아에서는 이렇게 감옥 세트를 재현해 놓았는데요. 의금부 감옥이 이 모습이 더 가깝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 혼례대첩 컨텐츠가 제가 만든 콘텐츠 중 가장 긴 게 아닐까 싶네요. 힘들어도 이 컨텐츠 만들면서 다시 이 드라마가 떠올라서 좋았습니다. 정말 재미있고 행복한 드라마였거든요. 앞으로도 이렇게 한옥의 특징을 지금의 시각으로 잘 살리는 아름다운 드라마가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푸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